그날 밤 늦가을의 북촌 골목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마른 단풍이 발끝에서 바스락거렸고 기와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찬 공기가 살갗을 파고들었죠. 아버지가 떠나신 지 반년. 나는 여전히 한옥대문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마음이 얼었습니다. 해외에서 건축가로 10년을 살다 급히 돌아왔지만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집 문지방처럼 높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대문을 밀자 마당 전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리하려고 내가 전등을 켠 적은 없었으니까요. 발걸음을 죽여 사랑채 쪽으로 다가가는데 열린 미석이 문틈으로 형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그 뒤를 따라 낯선 여자 목소리. 차갑고 반듯하게 정리된 억양이었어요. 태환 씨, 이제 결단하실 때예요. 시가로 50억은 넘고 재개발 들어가면 최소 200억입니다.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이 집이?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이 집과 땅이 그런 숫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더군요. 형은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시간이 조금 동생도 있고. 동생? 10년 동안 부친 문병 한 번 안 한 동생? 유원장의 이름도 없잖아요. 유원장.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아버지가 마지막에 내게 하셨던 말이 귀를 쳤습니다. 태준아, 내게 특별한 선물을 남긴다. 시간이 되면 알게 될 거다. 그 말의 의미가 이 밤을 지나 실체를 드러내려는 듯 했죠. 나는 숨을 삼키며 살금살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낯선 여자의 이름은 한소라. 그녀의 말투는 이 집의 미래를 이미 자기 손안에 넣은 사람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 냄새가 나는 골목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형에게만 전부를 남기셨을까? 그럴 분이 아니신데. 다음 날 아침 나는 고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퇴한 변호사, 우리 집안의 사실상의 기록 보관소이자 양심 같은 분이죠. 고모, 아버지 유언장 보셨어요? 봤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 필적이 어설프고 인감 날짜가 병원 기록과 안 맞아. 그날 형님 의식 없으셨거든.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후엔 병원 기록을 확인했어요. 담당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그 날짜엔 진정제 투여 중이라 말씀은커녕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셨습니다. 유원장은 위조였어요. 고모님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한소라부터 파보자. 사흘 뒤 여러 통의 전화와 지인들의 확인을 거쳐 고모님이 알려주셨어요. 한소라 10년 전 아버지 회사 격리부. 횡령 혐의로 해고, 고소는 선처로 취하. 그러나 그녀는 그날 이후 어둡게 비틀린 시간을 살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원한은 조용히 그러나 오래 쌓였던 거죠. 나는 결국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년 만의 통화. 수화기 넘어 잠깐의 정적이 우리 사이의 세월을 말해주었습니다. 형, 나야. 태준. 왜 지금? 아버지 일로 얘기 좀 하자. 유언장 그거 위조야. 기다란 침묵. 그리고 눌린 듯 낮은 한숨. 그래. 만나자. 다음 날 우리는 아버지 서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방엔 오래된 연필 냄새와 한지의 냄새가 섞여 있었고 책장에는 아버지가 평생 손 뗀 장부들이 반듯하게 꽂혀 있었죠. 형이 오기 전 나는 문득 금고를 떠올렸습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아버지의 그 말.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을 때 찰칵하는 소리가 마치 아버지가 등을 토닥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금고 안엔 봉투 하나, 공증 도장이 찍힌 묵직한 서류, 그리고 USB. 봉투에는 낯익은 필체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태준아, 이 서류가 진짜 유언장이다. 집과 땅은 너와 태환이 함께 지켜라. USB엔 내가 필요로 할 증거가 들어있다. USB를 노트북에 꽂자 거래 내역과 장부 이미지가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혁명의 계좌가 여기저기 찍혀 있었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엔 한소라라는 이름이 반복됐죠. 횡령 자금은 세탁되어 돌아 들어갔고 형은 서류에 도장만 찍는 합법의 옷으로 이용당했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은 녹음.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렀죠. 걱정 마세요. 절차는 다 합법이에요. 합법이라는 단어는 그때 이미 거짓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형이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얼굴, 무거운 어깨. 나는 USB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형, 이거 봐. 형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더니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나는 몰랐어. 그냥 서류 몇 장,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그의 말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래된 한숨이 방안을 메웠죠. 나는 진짜 유언장을 건넸습니다. 형은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더듬어 읽었습니다. 태환아, 내가 가장 힘들던 시절 가족을 지켜줘서 고맙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형의 눈물이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형의 새벽, 형의 허리, 형의 포기와 대신 지고 있던 무게를. 우리는 오래 울었습니다. 눈물이 잦아들 즈음 한소라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낯선 향수 냄새와 함께. 다정하시네요. 이제 가시죠. 법무사 사무실 예약돼 있어요. 나는 노트북을 돌려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래 내역, 녹취록, 그리고 진짜 유언장. 처음엔 미세하게, 곧 노골적으로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죠. 합법의 절차였어요. 그녀는 버텼습니다. 아니요. 사기와 문서 위조, 그리고 횡령이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모님이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체포영장.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짧았습니다. 선처? 당신들이 내 인생을 부쉈어요. 그러나 그 말은 그녀가 만든 무너진 탑 아래에서 메아리처럼 작았어요. 그날 밤 형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한심하다. 그가 겨우 뱉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잘못만은 아니야.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내 안에 구멍이 문제였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스스로를 미워하던 버릇, 그게 누군가에겐 손잡이가 됐지. 며칠 뒤 형수님 민지영을 만났습니다. 형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한소라의 접근, 사라진 판단, 그리고 지금의 후회. 알았어요. 형수님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이혼은 보류할게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는 걸 배우세요. 남의 인정보다 본인 눈빛이 먼저 반짝여야 해요. 그 말은 형 가슴에 모처럼 박혔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첩처럼 달라붙었어요. 재판은 한 달 후 열렸습니다. 한소라는 마지막까지 정당한 보상을 말했죠. 판사는 짧게 물었습니다. 남의 삶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받는 보상이 정당한가요? 결국 징역 4년. 나는 법정을 나오며 형 어깨를 살짝 눌렀습니다. 끝났다.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작게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했어요. 진짜 유언장이 효력을 인정받은 뒤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팔지 않기로. 대신 아버지의 이름을 붙인 박종수 기념 건축문화관을 만들자고. 나는 설계를, 형은 운영을 맡기로 했죠. 설계안을 펼쳐놓고 마루에 앉아 동선을 그리면 형은 한지를 덧대어 관람 흐름을 그렸어요. 밤이 깊으면 우리 둘은 마당에 앉아 나무를 세울 자리, 아이들이 앉을 평상을 상상했죠. 아버지가 좋아하던 느티나무 그림자까지. 6개월이 흘렀을 때 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목재를 다듬고 낮엔 상담을 다녀오고 밤엔 모형을 만들었죠. 손끝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단단해졌어요. 누군가의 인정보다 내가 나를 믿는 게 먼저더라. 형이 웃으며 말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형의 등에 얹힌 오래된 돌이 한 줌씩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수님이 한옥을 찾아왔어요. 나는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전시 동선, 기둥과 보의 결구 방식, 못없이 맞물린 전통의 과학. 형은 사랑채에서 자신이 만든 모형을 보여줬죠. 내가 만들었어. 그의 목소리엔 묘한 떨림과 자부심이 동시에 있었어요. 형수님은 모형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웃었습니다. 예쁘네요. 진심이 보여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돌아설 땐 서로의 속도를 인정한 눈빛이었습니다. 고모님은 자주 들르셨습니다. 어느 날 붉은 노을을 보며 말했죠. 형님이 금고에 유언장을 숨긴 건 아마 시험이었을 거야. 너희가 서로를 찾아낼 수 있는지.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라면 충분히 그러셨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1년 뒤 봄. 대문 앞 현판에 금빛 글씨가 걸렸습니다. 박종수 기념 건축문화관. 개관식 날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기둥을 세우며 못이 없는데 왜 무너지지 않아요? 라고 묻고 형은 웃으며 장부짜임을 설명했죠. 나는 마루에서 설계 도판을 펼쳐 한옥의 시간성을 이야기했고
동네 어르신들은 이 집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이 제일 고마웠습니다. 형수님은 내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죠. 임신했어요. 나는 얼어붙었다가 아이처럼 소리쳤어요. 정말요? 형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내 어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듯 그렇게 서로 등을 두드렸죠. 해가 기와 위로 기울자 가족들이 마당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소박한 나물, 그리고 수저 부딪히는 소리. 형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지난 2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시간이었어. 그리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고, 나는 늘 남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그 사이 가족을 잊었고, 나도 잊었어. 그런데 이제 알겠어. 아버지가 남긴 건 집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걸. 그는 내 쪽을 보며 덧붙였죠. 태준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아버지. 그리고 형. 힘들 때 옆에 없어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도망치지 않겠어요. 우리 집, 우리 마음, 우리 시간을 지킬게요.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나서 나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별을 올려다봤어요. 손바닥에 닿는 마루의 온기가 낯익었습니다. 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바람이 고요하게 처마를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아버지의 손길 같아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뒤 형이 조용히 나왔어요. 앉아? 아직? 그냥 생각 좀. 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길. 그리고 앞으로 갈 길. 나는 웃었습니다. 형, 확신 있어? 형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우리가 함께니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별빛이 기와 사이를 흘렀어요. 어둠은 서늘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오랜 시간 우리 사이를 막던 벽은 허물어졌고 그 자리엔 다리가 놓였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면 늘 집이 있었고 늘 서로가 있었어요. 형. 응? 행복해? 형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 대답했습니다. 응. 너는? 나도. 그 대답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유언장도 땅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간, 용서하려는 용기,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었어요. 문화관 현관에는 작은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집은 지붕과 벽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약속이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문을 열 겁니다. 형은 아이들과 모형을 만들고 나는 사람들에게 건축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겠죠. 그리고 언젠가 아이 울음소리가 이 마당에 차오르면 우리는 또 한 번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이 집을, 이 가족을, 그리고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바람이 한 번 더 스쳤고 나는 그 바람을 따라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문을 열면 사람들의 발자국이 마당을 채우겠죠. 그 발자국마다 아버지의 꿈, 형의 땀, 나의 설계가 겹겹이 얹혀 또 다른 집을 지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고 계속해서 시작할 테니까요.